안녕하세요.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황수경입니다. 1991년 전 세계는 소련이 해체되는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로써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고르바초프에 걸쳐서 69년 동안 계속된 소비에트 현실 사회주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 공화국 탄생이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회주의 혁명이 사실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무슨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다 깨고 그야말로 러시아에서 최초로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당시의 그 유럽과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뭐 교과서에 흔히 나오는 대로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네. 그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다소 앞서갔죠. 네.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는 좀 후발주자로서 이들을 뒤쫓으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혁명을 당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 체제가. 아직 짜르 체제가 지금 이제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을 텐데 그럴 때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우선 그것부터 선생님께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는요, 이 당시에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네.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나 좀 후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구체제 러시아를 버티고 있었던 그 두 개의 기둥이 네. 정치적으로는 전제정, 그러니까 군주의 절대권 밖에 그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전제정이었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제 농노제가 여전히 그 유지되고 있는 그 신분제 사회였어요. 1861년에 이제 농노제 철폐 선언이 나왔지만 전제정은 1917년 2월 혁명 때 이제 전제정은 철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이 되면 국가가 주도하는 굉장히 급격한 산업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산업화가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노동 계급이 형성이 되는데 이들의 그 노동 조건이나 그 생활 조건이 정말 그 열악했습니다. 네.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고, 네. 그래서 그 비참함, 그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려고 황제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황제를 찾아갔을 때 그들이 했던 구호가 이런 거였대요. 폐하, 저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당신과 당신의 신민을 이 가르는 벽을 부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황제한테 비참함을 호소하러 정말 황제의 그 초상화를 들고 평화롭게 간 거죠. 나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호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네. 그런 시위대를 향해서 이제 수비대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죽고 2,000명이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시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황제 짜르는 없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네. 열심히 원인이 되었죠. 이런 파업과 시위가 전국적으로 격화가 되니까 결국 1905년 10월 달에 이제 그 당시 tsar이었던 니콜라이 2세가 네. 이 양보책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이른바 그 10월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10월 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양심,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이 시민의 기본권을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국회를 구성해주겠다. 이것을 약속을 해요. 그렇게 10월 선언을 내놓은 다음에는 차츰 약속을 지키지 않게 돼요. 국회는 근데 이제 국회는 개회를 합니다. 1905년에 있었던 1차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영화가 그렇죠. 전함부테킨. 예. 네, 저도 이게 선전 영화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꽤 오래된 영화죠. 예, 네. 세계 영화 사상에 손꼽히는 몽타주 기법을 처음으로 쓴 영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네. 이
혁명의 열기를 이제 이 그 엔진, 배 엔진이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그거를 써서 이거는 사상과 뭐 이념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미국 할리우드 영화도 많이 차용한 그런 영화 사상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고 네. 저는 포템킨의 그 반란도 실패했지만 영화에서는 그것을 실패로 그리지 않거든요. 사회주의적 뭐 리얼리즘의 어떤 이제 그 승리를 향한 열망 이걸 담아냈다고 해서 그 후에 사실 이거는 1차 러시아 혁명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10월 혁명의 상징으로처럼 많이 이제 그 사랑을 받았었죠. (1905년)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었는데 네.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레닌이 과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그렇게 활약을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중에 10월 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은 뭐 지대한 네. 거의 정치적 천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레닌이 등장을 하면서 흔히 따라붙는 이제 정치적 개념이 볼셰비키라는 것이고 그게 그 이후에 러시아 혁명을 계속 추동해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고 싶네요. 네. 러시아어로 이제 볼셰비키라고 하는 것은 다수파를 네. 뜻하고 멘셰비키는 이제 소수파를 네. 뜻합니다. 두 파가 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분파예요. 네. 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1898년에 이제 창당이 돼서 8명이 창당을 했습니다. 20세기 초로 들어가면은 수많은 그 망명 혁명가들이 네. 이 당에 그 합류를 해서 이 당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분파들이 생기게 돼요. 제2차 전당대회 때부터 이미 이제 그 분파가 생겨서 볼셰비키, 멘셰비키를 나누게 되는데 네. 혁명의 그 전략 전술이랄까요? 어떤 단계론에서도 이제 두 파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러시아 혁명을 그래도 계속해서 정말 급진전되게 한 것은 역시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네. 러일 전쟁도 그렇고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요. 네. 예. 러시아 혁명하고 전쟁이 정말 관계가 깊은 것 같은데요. 당시에 니콜라이 황제는 그 내부의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전을 했고 또 시민들은 애국심에 불타올라서 처음에 그래서 참전을 지지했고 또 제가 이제 조사해 온 바에 따르면 이 레닌 볼셰비키 쪽에서는 이 전쟁을 내전으로 이런 구호하에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러시아의 모든 세력이 참전에 그건 아닌가요?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었고요. 이 레닌이 그 대표였어요. 그 레닌은 이제 이것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이것은 이제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내전으로 전환시켜서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혁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 전쟁을 혁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고요. 네. 그것이 이제 1917년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라고 네. 하는. 일 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군대가 이제 그 동부전선이잖아요. 그 동부전선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하니까 일반 민중들도 우리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해서 1917년 2월 22일, 23일 이 무렵에 이제 시위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 중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런 요구가 이제 대화선이 되어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수도권 전체에 퍼져요. 그리고 이 수도권의 그 시위에서는 수비대가 이 시위대에 동조해서 이렇게 시위대와 합류하는 그런 현상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은 1905년 혁명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를 의논을 할 때 공장들마다 회의가 생겼어요. 우리 파업하자, 우리 말자, 뭐 우리 또는 다른 공장들과는 어떻게 연결하자, 뭐 이런 문제들도 다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소비에트라고 사비에트예요. 네, 사비에트인데 이런 소비에트의 그 효력을 실감한 사람들이 소비에트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구로 떠오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볼셰비키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내걸게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모든 권력을 인민에게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그 당시에는 1차 대전에서 계속 패하면서 너무 대외적으로도 열악한 상황, 안으로는 막 봉기도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그 이후에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교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시정부 네, 입장인데요. 우선 전쟁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단하지 못할 뿐 아니고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 문제에서도 농민들은 모든 토지를 농민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서 결정이 내려지질 않아요. 이 임시정부 하에서. 그렇게 되니까 레닌이 4월 4일에 사회민주노동당 협의회에 가서 4월 태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에 참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농민, 뭐 노동자의 삶 이렇게 특히나 뭐 그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그 영향을 막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지식인의 예, 뭐 이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 닥터 집하고 생각나는데 그때 네, 네. 한 사람 개인의 삶이 이렇게 혁명이라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정말 묻혀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던데 네. 그런 영화가 조금 네. 쉽게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2월 혁명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이 혁명의 불길이 지금 타오르기 시작해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있었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러니까 그 결단의 연속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혁명가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일단 임시정부를 구성해가지고 이 러시아에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은 자본주의를 빨리 발달시키고 그 네. 임시정부에 권력을 줘서 우선 그들이 어느 정도 자본주의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이 바로 레닌이라는 점에서 이 사람 진짜 정치적인 천재다. 그것도 거의 그걸 이제 대기하고 있었던 볼셰비키들은 보니까 10월 24일 밤에 이제 이제 이 혁명을 이제 공격하자, 임시정부 청사를 공격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26일 새벽에 끝이 나버려요. 러시아 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왕조가 이제 막을 내리다 보니까 그 마지막 왕조 그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죠. 예. 니콜라이 황제, 그리고 황후, 그리고 황태자 4명의 딸이 이렇게 있었는데 황제하고 황태자는 바로 총살로 죽었는데 황후와 4명의 딸은 네. 옷 속에 감춰진 보석에 총알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무튼 바로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이러면서 또
나중에 보니까 시신의 숫자와 그 황실 가족의 숫자가 맞지 않더라 이런 설도 있어서 그 중에 누군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된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막내딸이었던 아나스타샤였죠. 네, 그래서 안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나스타샤다 이걸 끝까지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맞았던 건가요? 그건 결국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DNA를 조사했는데 아닌. DNA까지 1970년, 80년까지 논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갑자기 또 그와 관련된 그 진실이 궁금해져서 여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성공을 거뒀지만 사실 그 이후에 혁명 정부가 가는 길이 굉장히 순탄치는 않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는데요. 볼셰비키가 주도해서 혁명이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농민들을 대변하는 사회혁명당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선거를 해보니까 정작 볼셰비키가 대패를 한 거예요. 볼셰비키가 한 24%밖에 지지를 얻고 농민을 대변하는 좀 덜 급진적인 사회혁명당이 오히려 50%를 넘는 지지를 받으니까 이 상황에서 레닌이 또 한번 아주 세계 역사, 민주주의 역사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는데요. 네. 볼셰비키가 사회혁명당에 크게 밀렸습니다. 이제 사회혁명당도 혁명 정당이긴 했어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었고요. 그게 반해서 이제 볼셰비키는 이제 노동자들의 그 혁명성에 그 의존하는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볼셰비키, 레닌 중심으로 하는 볼셰비키는 우리가 집권을 했는데 재헌의회 이렇게 구성해서 여기서 그럼 사회혁명당이 주도권을 내줘야 되느냐. 네. 결국은 그 재헌의회를 해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볼셰비키 집권 이후에 그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는 더 이상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러시아도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손을 떼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단독으로 조약을 맺어서 그 대치하고 있던 동부 전선에서 철수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연합국 측, 영국, 프랑스, 뭐 미국은 당황스럽잖아요. 뭐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연합국들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봉쇄도 하고 또 러시아 내부 상황을 보면 황제를 지지하는 백군과 그리고 혁명 세력인 적군 간의 대립이 그게 표면적인 대립이었는데 사실상은 황제를 지지하는 백군 뒤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제국주의 국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다고-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농민이나 노동자, 즉 사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민, 노동자의 지지가 적군 쪽을 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내전이 정리되지 않았나.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볼셰비키는 일단은 그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그 표방하고 있었는데 그 혁명이 진행되고 혁명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농민층의 지지도 많이 얻어야 됐기 때문에 모든 토지를 농민에게로라고 하는 그 구호도 사실상 이제 수용한 셈이거든요. 농민들이 이제 볼셰비키를 그 상황에서 이제 지지를 한 거죠. 그래서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와서 막 그 옛 체제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농민들이 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당신네들은 지지하지 않는다. 볼셰비키가 집권을 한 다음에 내전 기간 중에는 이제 전시공산주의라고 네. 하는 걸 했어요. 모든 산업을 이제 국가가 통제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도 모든 잉여 농산물은 모두 다 국가가 징발해서 다 이제 그 뭐 이 전선의 병사들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사실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산주의 체제 말기, 그다음 내전 말기 이 무렵에는 뭐 대기근도 일어나고요. 그랬어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전에서 일단 승리를 하고 나서는 이건 이제 농민들에게 우리가 좀 더 양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 전시공산주의는 우리는 폐기한다, 새로운 경제 정책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1920년대로) 가면 이제 러시아 농민들이 비로소 유사일에 우리가 가장 유복하게 편안하게 네. 잘 사는, 가장 배불리 먹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얼마 안 가서 스탈린의 체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스탈린이 문제적 인물이에요. 레닌은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항상 사회주의 문제를 꼬집을 때마다 스탈린을 거론을 하는데, 레닌으로부터 상당수의 정책을 계승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렇죠. 이제 그 소련을 이거 나름대로 강대국의 반열까지 올려놓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한 번도 비판받지 않고 마치 이제 그 영웅으로 대접을 네. 받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얼마 후에 후르시초프부터 이제 이 사람을 다 사회주의 하면 레닌이 아니라 스탈린을 비판을 하게 되는데, 네. 도대체 그가 집권기에 어떤 일을 하길래 그런 것인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네요. 레닌은 이제 그야말로 세계사의 문제를 자기 해결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문제도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제를 자기 어깨에 짊어졌고요. 네. 이제 스스로 짊어진 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고, 네. 또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일일이 이제 이 논쟁, 토론을 통해서 다 설득을 시킨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뭐 10월 혁명도 주도하고 그 신경제 정책도 그래서 실시하고 이런 사람인데 1924년 초에 죽습니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소련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산력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이제 급격한 중공업화도 이루고 그 다음에 농업의 집단화도 이루고 이제 이런 정책으로 나아간 거예요. 농민들은 갑자기 모든 토지는 집단 농장에 귀속되고 하니까 이제 그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걸 강행을 합니다. 그렇게 강행을 하면서 농업 쪽에서는 생산력도 크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1930년대 초가 되면 이게 대기근이 또 일어나게 돼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도 큰 상처인 거예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농업 부문에서 이제 수많은 잉여를 이제 다 거두어들여서 이걸 공업 부문에 이제 투입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업 부문에서는 굉장히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강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오히려 죽고 나서 금방 스탈린 체제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나폴레옹도 그랬었거든요. 죽음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설들을 봤어요. 재밌는 것도 많았고. 근데 스탈린 역시도 뭐 뇌졸중이다, 뭐 암살설이다. 정적이 하도 많아서 맞아요. 그렇겠죠. 예, 네. 예. 네. 러시아 혁명은 이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을 철폐한다, 그리고 인간의 해방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상을 가지고 일어난 혁명이었고요. 그 이상이 이제 많이 퇴색
되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소련 사회에서는 소련 정부가 일반 인민의 그 삶을 위해서 완전 고용을 네. 달성해주고 그 다음에 무상 의료, 무상 교육과 같은 이런 이제 정책을 실시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소련 바깥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이 소련 체제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도 좀 더 인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련 바깥의 사회도 그런 면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게 되고요. 미국의 뉴딜이라든지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같은 이런 정책들이 다 자본주의를 인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이제 현실 사회주의가 바깥에서부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은 그 현실 사회주의의 탄생에서 몰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러시아 혁명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정말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 세계사전쟁 민주주의 이야기는 민주주의 역사의 과정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 때문에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라고까지 했었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면은 나는 개의치 않겠다. 제1 독일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비스마르크가 세운 독일 제국이 있다면 이 히틀러는 스스로 제3의 제국을 세우겠다.